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7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최근 상승세에 따른 부담감과 해외 증시의 조정의 여파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전일 해외 증시 하락폭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지만 현재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연일 급락을 면치 못했던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540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에도 꿋꿋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던 세계의 주요 증시가 급락세로 돌변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가 2% 내외의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하락세로 출발한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장중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나흘 연속 조정 흐름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낙폭이 과다하게 나타났었던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 약세로 출발을 보였으나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플러스권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그동안 상승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었던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에 따른 중소형주들의 반등을 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내 증시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그동안 선진국 증시와 동조된 흐름을 보이지 못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선진국 증시와 상대적인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로 경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하반기 이후 내수 경기 부양에 힘을 쏟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은 이러한 차별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중국 증시 역시 전일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중 발표된 HSBC PMI 제조업 지표의 개선세 확인과 함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국내 증시의 현재 반등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선진국 증시의 조정 이유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악재를 거론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주가 수익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져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큰 데 따른 숨고르기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선진국 증시에 대비해 보자면 아직까지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 국면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조정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격 조정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기간 조정 국면이 실적 발표 시즌과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 기간 조정 국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종목군으로 압축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8월 1일입니다.
임마 왜 이리 일찍 나왔지 싶으시죠? 앞으로 여러분께 10분 일찍 찾아뵙습니다. 자, 8월 1일 시작 첫 출발이요. 아르헨티나의 벌써 위기가 지금 디폴트죠. 네, 디폴트가 나오면서 일단 전 세계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이러니까요 확 떨어질 줄 아셨죠?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래서요 시장은요 한번 불이 붙으면 이게 아직까지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죠? 이번 여름요 불같은 장입니다. 불같은 장. 이럴 때요 가슴 조마조마하고 이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겠지, 이 정도 올라가면 떨어진다 계속 하다가는요 정작 이러한 화랑장에 수익을 전혀 못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또 그래요 막 떨어진다 했다가 뭐 올라가면은 뭐 기관 욕하고 투신이 막 땡기고 뭐 이러는데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잘못 본 거는 잘못 본 거고 맞게 본 거는 맞게 본 거죠. 그렇죠? 여튼요 이 시장은요 지금 그러면 오늘 좀 떨어지고 나니까 조정이 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시죠. 천만의 말씀 계속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거를 꼭 말씀해 드리냐면 시장의 흐름을 먼저 좀 보고요 제가 말씀해 드리는데 2012년 이후에요 유럽계 자금이 3번 들어왔습니다. 3번 제가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3번 들어왔는데 이 3번이 언제 들어왔냐면 모두 다 유럽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나왔어요. 즉 금리 인하와 동시에 또 LTRO 그리고 국채 무제한 매입 이게 겹친 구간이 딱 3번 있었는데 그 3번에 걸쳐 가지고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2012년 1월에서 3월까지가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지수는 1800포인트였습니다. 거기서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2000포인트까지 정확하게 10%가 상승했어요. 자, 이때가 1차 LTRO, 2차 LTRO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한 게 언제냐 바로 8월에서 10월입니다. 그럼 8월에서 10월이 언제냐면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때도 어김없이요 지수는요 10%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제자리에 있다가 작년 8월에서 10월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때의 지수가 또 어떻게 됐는지 또 볼까요? 그때 여기에서요 여기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몇 %죠? 10%였어요. 유럽계 자금은요 통상 들어오면 7에서 8조 그리고 2개월 3개월 동안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오느냐 유럽에 금리 인하가 있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있을 때. 그래서 지난달 6월 초에 금리 인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계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들어오면 7조에서 8조가 들어온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얼마가 들어왔냐? 985억 들어왔죠. 그럼 1조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럼 7, 8월 달에 집행돼야 될 금액이요. 6조에서 7조가 집행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6조에서 7조 지수가 10%, 1970에서 10%, 2200에 다가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바로 동일한 선상에서 제가 코스닥 지수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요.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1월에서 3월까지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10% 올랐어요.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월에서 10월 때는요. 8월에서 10월 때도 10%가 아니라 이때는요. 거의 20%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차보다 2차가 훨씬 더 강력했네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작년 8월에서 10월 달입니다. 작년 8월에서 10월 달은요. 오히려 유럽계 자금이 들어와서 코스피는 10%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닥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이게 재밌는 사실이죠. 즉 그럼 왜 이때 작년 8월에서 10월은 코스닥이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왜냐하면 앞에서 6월에서 7월까지의 선제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는 소위 말해서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거의 뭐 동일한 상황이 아닐까요? 이번에도 보시면 작년 말부터요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죠. 470, 80에서 570까지 올랐고요. 또 한 번 6월 달에부터 7월 초까지 미리 또 선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는 왜 급락이 나타났냐면 이쪽에서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은 즉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럼 거래소 측면에서는 지수가 10% 보장이 되어 있지만
코스닥은 10%와 20%와 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했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게 뭐냐면 하이닉스가 왜 이번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하느냐도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해 드렸어요. 사실은 유럽계가요,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하이닉스예요. 작년 8월에서 10월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됐냐면 하이닉스 가지고 8월에서 26,000원까지 26,000원대까지 그 앞에서요 3만원에서 26,000원대까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매도가 일어납니다. 공매도가 이런 7월달에 강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10월달 34,000원 신고가 날 때까지는요 모두 다 유럽계 자금으로 하이닉스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럽계 자금을 떠났는데 이 34,000원에서 52,000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누구의 자금으로? 예, 미국계 자금이죠. 미국계 자금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을 선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유럽계 자금이 신규적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수익을 낼 구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에서 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유럽계 자금의 강한 매수에서 형성되는 시장인데 걔들이 간택을 받지 못하는 종목은요 지금 타이밍에는 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5만원에 제가 한번 잘라주자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 밸류에이션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의 자금 흐름이 이쪽 레벨에서는 아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앞으로 이제 계속 떨어지느냐? 전혀 아니라 그랬죠. 아직은 성장 국면에 계속 있다. 다만 타이밍이 지금 쉬어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던 거죠. 그와 더불어서 제가 현대차, 삼성전자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게 되는 장이고 그 속에서 유럽계 자금이 가장 좋아했던 화학, 그리고 철강, 포스코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 굉장히 강하죠. 포스코도 지금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얘들이 선호하는 게 조선, 에너지, 그리고 은행입니다. 최근 은행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은행과 증권. 이게 지금 뭐냐면 유럽계 자금의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2200포인트까지 유럽계 자금이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치고 달아날 수 있느냐? 이거는 의문이에요. 그거는 왜 2200포인트까지 갔을 때의 기업의 이익이 3분기에 못 쫓아오면은요, 그거는 또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저평가인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저는요, 최경환 경제팀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지수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이 아니고 경기 부양의 의지가 강하다는 자체가 우리 시장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좋아진다면 내가 가진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혹자들은 이제 투신권이나 기관 욕하는 사람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욕하시면 안 됩니다. 투신의 돈은 누구의 돈으로 운영되는 거죠? 개인입니다. 개인이 돈을 갖다 주면 투신은 지금이 꼭지인데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갖다 주는 순간 그 다음날 바로 매수하게 되어 있는 게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는데 투신은 안 살 수가 없죠. 살 수밖에 없다. 또 마찬가지예요. 투신이 판다고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환매를 신청한 날 그 다음 날은요 투신은 지금 완전 저점인데 조금만 기다렸다 팔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만큼 팔아내는 게 투신입니다. 그래서 펀드 욕할 게 없는 이유가 다 개인들이 돈 넣고 돈 빼고 나타나는 현상이 이 펀드에서 거래되는 현상인데 그거 가지고 욕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조를 알면 그걸 이용해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사실은 외국인 욕할 것도 없고 기관 욕할 것도 없고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강인한 어떤 그 분석력이나 이런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요 냉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장에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분명히 각성해야 될 문제라는 거 여러분 한 번쯤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요 시장은요 갑니다. 아직도 지금 여기에서 물러날 시장은 절대 아니고 코스닥이 지금 반등이 나타난다고 해서 코스닥이 반등이 크게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요 시장은 유럽계 자금의 한참 매수 진행 중인 과정이고 아직 순환매에서 강하게 돌지 못한 종목들이 튀어오르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드렸죠.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가 얘들이 타깃이 될 것이고 SK이노베이션, SOE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런 순환매를 잘 타면 이번에 다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한 번만 타도요. 그 한 번이 30에서 40%의 수익률을 만들어질 거니까요. 이런 기회가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이제부터 자기 꺼진다 이런 불안감은 조금씩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황성병부터 장황하게 8월 첫째 주 첫날이니까요. 설명해 드렸었고요. 이제 또 특징주 골라봐야 되겠죠. 오늘의 특징주는요. 야, 이렇게 셀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센 종목입니다.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자, 기업은행이요. 연일 급등입니다. 그죠? 연일 급등하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은행주의 다른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긴 하지만 기업은행은요. 완전히 그냥 폭등입니다. 폭등. 왜 이러한 주가가 상승이 나타났느냐. 첫 번째는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놀란 실적을 내버렸습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컨센서스보다 50% 이상 이익을 순이익을 내버렸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최경영 경제팀의 어떤 배당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수급 동향 보면 이것도 꽤 재밌는 수급 동향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 7월 18일에 기획재정부 지분을요. 이때 대량 1차 매각을 했어요. 그죠? 한 1900억 정도, 1900만 주 정도 매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토탈해서 2800만 주를 매각을 했는데 그때 1900만 주 정도 매각할 때 7월 18일 날 외국인들이요. 한 1350만 주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싹 외국인들이 이 몽창 한 번에 그냥 엄청나게 가져갔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도가 나갔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그때 산 외국인이랑 그 다음 또 파는 외국인은요. 다릅니다. 그렇죠? 그때 기획재정부로부터 블록딜을 받은 외국인들은요. 이게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좀 올려먹고 팔겠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롱런을 보고 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매도 부분은요. 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기관들 쪽에서는요, 그 블록딜 물량을 사실 못 받았거든요. 그죠? 블록딜 물량을 못 받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다른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는 물량을 계속해서 매수를 했는데, 항상 뭐죠? 매수 규모와 매도 규모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비슷했는데, 비슷한데 왜 주가는 올라가느냐? 누가 얼마의 강도에서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관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물량을 확보하는 쪽이 먼저였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더라도 나는 산다는 쪽이고, 외국인들은 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관없이 자기는 이익 실현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올라가도 사겠다는 쪽, 팔겠다는 쪽이 있지만 판 쪽이 싸게 팔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파는 족족 사들이는 족족 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몇 가지 그러면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2분기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제 실적이 나왔느냐 하면 지배주 순이익이요. 2,930억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분기, 2분기에 거의 3,000억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님이라고 있죠. 순이자 마진입니다. 넷 인컴 마진이 4bp가 개선이 되었어요. 여기다가 대출이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대출까지 증가됐기 때문에 2분기보다 나은 3분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보다 나은 4분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2분기에 3,000억이니까 결국 계산해 보자고요. 3 곱하기 4 하면 1조 2천억 나오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경영 경제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 있죠. 이게 이제 지금 LTV라든지 DTI의 완화가 부동산 경기에 살아나면 사실 누가 살아나죠? 은행의 가계대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발생시키는 마진이 올라가죠. 그래서 은행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 MBS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부동산 담보 모기지론 이 채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더 많아지고 자체 가지고 있는 자산 평가에서 부채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악성 채권이 굉장히 줄어들죠. 대손 충당금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사실 은행 업종이 제일 이제 화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은행 업종의 종목들이 전부 다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고 해서 그 주가가 올라가면은요, 그거는 장기간의 랠리는 안 나와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업황이라는 게 좋지 않은데 이 기업만 좋았다면 그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해지죠. 그런데 이 업종 전체가 상승하는 속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튀고 나가는 종목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지금 기업은행은 업황의 개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대감과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기 때문에 다른 이 은행주보다 툭 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행은요, 77%, 전체 대출 규모의 77%가 중소기업 대출인데, 중소기업이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업은행 실적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중소기업 대출이 굉장히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지금 정책도 어떤 거죠? 중소기업 살리자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냐면 대기업들의 어떤 그 사내 유보금 과세 매기겠다는 것도 배당도 많이 주되 또 뭐도 많이 하라는 이야기에 투자도 많이 하라. 그래서 결국 이 시장에 돈이 많이 돌게끔, 그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중소기업들도 더욱더 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수혜를 얻는다면 어느 은행이 제일 많이 얻을 수밖에 없을까요? 기업은행이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지금 최근의 상승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3,000억 곱하기 4 하면 분기 2,900억이니까 올해는요 1조 원 순이익 클럽에 재진입할 전망입니다. 2012년에 진입했다가 2013년에 전혀 아니었죠. 근데 올해 다시 한번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2012년보다 더 높은 주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제 신고가 행진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기업의 특징이요. 2009년 이후에 그 배당 성량이죠. 전체 순이익에서 배당을 얼마만큼 하느냐의 부분인데, 배당 성량이 22.8%, 거의 23%에 육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은행의 주인이 누구죠? 정부죠. 그러니까, 배당 성량 높으면, 이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배당이 2배 정도 높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배당 성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가 되더라도 이 배당 성량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정책적인 은행이다 보니까 배당 성량을 더욱더 늘릴 가능성이 많죠. 이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1조 클럽이다. 그럼 여기에서 한 30% 배당해버리면 약 3천억의 배당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이 기업, 우리 이 벨리밴드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벨리밴드 좀 복잡게 제가 그려놨는데요. 지금은요, 오버슈팅이 나와 있습니다. 즉, 적정가, 실적 가치 및 시장 가치상의 현 시점의 적정 주가는 13,000원 정도가 돼야 돼요. 13,000원. 근데 지금 주가가요, 16,000원을 넘어서고 있죠? 네, 16,00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어떤 상황이냐? 고평가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다.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3,000원 정도의 한 20% 정도의 고평가가 현 시점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죠. 이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순간적인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을 앞쪽에서도 몇 번 터치를 하고 두 번째도 터치를 했죠. 바로 저런 게 이 기업은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시장 가치가 증가될 소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사전에 보여주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올라갔다. 저 세로 A부터 B 포인트까지가요, 바로 적정 주가에서 그 빨간색까지의 높이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 진행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저 C포인트까지의 조정은 언제든지 들어올 겁니다. 저 C포인트까지 조정은 언제든지 들어올 것인데, 그래서 14,500원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략 이렇게 세워 드릴게요. 저라면은요, 16,000원 이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도, 즉, 이익 실현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익 실현 말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 좋냐? 저는요, 항상 이러한 장기 투자 굉장히 좋다고 저는 말씀해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에 빠지는 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망이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에도 이익은 나오겠죠. 그죠? 하이닉스도 다음 분기 분명히 이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3년 뒤에 하이닉스가 항상 순이익이 계속 나고 있을까요? 이러면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이 모르는데 어떻게 3년을 가져가겠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3개월, 맥시멈 6개월을 넘지 못하거든요. 6개월만 돼도 우리 막 틀려요. 그렇죠? 3개월도 틀리고 한 달도 틀리는데 틀릴 확률이 제일 작은 부분까지만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아직도 저평가라면 계속 보유하면서 저절로 장기 투자가 되는 이런 투자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단기적인 매도 일단 이익 실현을 좀 해주고, 오버슈팅을 이제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이제 해주고 조금 조정을 받으면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매수하는 이런 기술은요, 이게 단타의 기술이 아니고요, 적정 주가를 활용한 매매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요, 요만큼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요만큼 불어날 게, 이 적정 주가를 활용한 롤링을 하면은요, 밸류밴드를 활용한 이만큼의 수익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8월 시장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배팅이 나올 겁니다. 시원하게 이 여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준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좀 회복이 되고 있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540포인트 후반대입니다. 코스피는요, 0.24% 빠지면서요, 그래도 2071포인트 후반대 보여줍니다. 자, 제가 이 시간 통해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바닥 포인트 얼마? 530에서 540포인트 부근, 약 535포인트 정도, 52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말씀드렸죠? 시장이 어떻게 갈까요? 악재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이제는 아르헨티나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떤 흐름들이 나올까 시장에서 고민되는 시기입니다. 정말로 아직은 바닥하인이 됐다고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다음 주 초반까지는 확인을 하고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대응 필요한 게 아니고요. 느긋한 대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절대 급하게 바닥 확인됐다 판단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고, 코스피가 오늘 비록 많이 안 빠지지만 갑자기 훅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현금 확보 얘기를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종목 상담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013-3366번에 0110번인데요. 자,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100점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 대장주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KT, 네이버, 한국전력, 원익, IPS입니다. 코스닥이 잡혔어요. 첫 번째로요, 롯데케미칼부터 볼게요. 자, 오늘 롯데케미칼이 현재 시간으로 해서 6% 이상 급등 중입니다. 자,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와우, 퍼펙트한 실적. 정말 좋죠. 하반기까지 실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흐름 볼게요.
요 포인트들. 자, 여기가 바닥 포인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닥 잡힌 거잖아요. 오늘 사실 뭐 이거 올랐다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할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요 그림 봅니다. 큰 그림 보시라고요. 25만원까지 봅니다. 네. 확대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 급등한 포인트에서 매수하기 싫다? 그러면 먼저 조정 나오면 매수하면 그만이에요. 앞으로의 그림에서 롯데케미칼은요, 계속 상승 그림이 나올 겁니다. 연말까지 저는 25만원, 20만원 중반대까지 네, 보고 있습니다. 안 가도, 정말 못 가도 20만원까지는 단기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나와주지 않았나 판단되고, 수급 체크해드리자면요. 자, 금액으로 봐드릴게요. 금액으로 외인이 102억, 기간이 4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물량 매수해주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KT입니다. KT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저도 여러 번 거론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방송에서는 아니지만 갑자기 급등을 하고 올라갑니다. 자, 근데 약간 윗꼬리가 달리고 걱정은 돼요. 근데 오늘장 수급은 살펴보자면 외인이 95억 원치를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54억 원치를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줍니다. 최근 들어서도 보자면 역시나 오늘까지 한다면 외인 기관이 5거래일 순 매수, 양순 매수를 보여줍니다. 5거래일. 흐름 좋죠? 자, 팔고 있나요? 안 팔고 있죠? 여기 고점 포인트에서 한 번 더 어떻게 그림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 걱정인 것은 이 추세대로 흐름을 보건데, 그쵸? 지금 현재 구간대가 약간은 좀 고점 포인트에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배당 매력도도 사실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예요. 하지만 현재까지 수급은 긍정적이다. 매수하라고요? 아닙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매수한 물량을 한꺼번에 쫙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지금 순간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가요, 상당히 많이 밀렸었죠? 61선, 121선, 21선, 11선 다 깨고 내려가서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 나옵니다. 최근에, 지난 이제 30일 같은 경우는 4% 급등 마감하다가도 목요일날 하락 마감하고 또 금요일날 올라가주고 오늘 올라가주는 포인트 나오는데, 최근에 수급 보자면요,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와요. 기관들이 참 재미가 없죠? 어제 시장에서. 자, 외인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기관들은요, 매수 포인트 자체가 잘 잡히진 않아요. 고민이 돼요. 사실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장 볼게요. 자, 오늘장 보니까요, 좀 안 보이네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장 보니까요, 맨 위에 보시면 외인이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사주고 있어요. 기관들이 161억 원치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기관 매수량 보셨나요? 어제 팔았던 물량을 고스란히 좀 담는 건가요? 네. 자, 네이버가 오늘 이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다시 상승 빨간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고 어디까지 봐요? 85만원까지 가능하겠다 의견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수급이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그땐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야, 되게 무섭죠? 자, 한국전력이 이렇게 잘 가요. 5월달에 고점 4만 한 2천원부터 해서 쭉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료 인상 부분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속사정을 보면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전기료 인상은 올라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지수가 또 좋고 올라가 주니까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 긍정적이고, 아무리 또 지수가 좋다고 해도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외인들이 그냥 퍼펙트하게 매수, 기간까지. 안정적인 건 공기업밖에 없는 건가요? 매수 강하게 풀매수 들어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요, 작게 해서, 네, 보면은, 외인들이 40억, 기관들이 27억 매수 들어옵니다. 쫙 들어오죠? 상승분이 더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또 매수 사인 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이렇게 너무 급등할 경우에는 쉬어가기 마련입니다. 약간 좀 쉬어갈 때, 그때 노려봅시다. 네. 그쵸? 좀 기다려보자. 의견 드릴게요. 자, 코스닥이 걸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코스피 코스닥을 같이 섞어가지고 돌려버리는데, 코스닥 종목 중에서 원익 IPS가, 네, 잡혔어요. 많은 물량을 매수해줘서. 네,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조금은 서서히 제가 이제 돌리는 프로그램상에, 잡히고 있네요. 요 코스닥 포인트에서 살펴보자면요. 원익 IPS 갑자기 이게 반등을 쫙 줍니다. 뭐 좀 코스닥의 지수 흐름에 영향을 좀 받기도 했지만 최근에 수급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기관들이 많은 물량,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졌어요. 그냥 투매라고 할 정도로 물량을 쫙 빼다가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니까 갑자기 기관들의 매수가 그래도 잡히기 시작합니다. 수량으로 봐드릴게요. 자, 기관들이 67,000주 매수고요. 외인들 22만주. 원익 IPS는 사실 외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외인이 굉장히 많은데 기관 안 팔고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박스권 포인트에서 여기 지금 갇혀 있었잖아요. 그쵸? 뚫고 갈 가능성에 베팅 한번 해보자고요. 짧게 가더라도 얼마? 13,000원까지는 보이네요. 네. 13,000원까지 가능하다 의견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상담을 합시다. 상담을 해드릴게요. 현대제철이요. 볼게요. 78,900원이요? 5857님, 78,900원이면, 이걸 오늘 사셨는지 하여튼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자, 요렇게 매수하신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요때 매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요때시거나, 요때 둘 중에 하나겠죠? 설마 이때신가? 가장 이제,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저한테 아주 혼이 나실 거예요, 아마.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이제 바닥 포인트들이 나오잖아요. 요 바닥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매수를 해볼 때, 현재 구간대는 무슨 구간이냐면, 매도 구간이에요. 네. 제가 이거, 이 정도 매수해가지고, 요게 한번 얼마 전에 수익 실현해드렸고, 그때 요게 한번 사서 요게 수익 실현해드렸고, 하여튼, 현대제철은 제가 샀다 하면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에요. 계속 돈 벌어드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관심을 안 뒀습니다. 아시죠? 알고 계시죠? 지금 살 때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 흐름의 추세에서 봤을 때, 크게 볼게요. 내려가는 그림이 여기까지 나와주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쵸? 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수가 나오네요. 네. 주봉으로 보자면 뒤로 좀 당겨 볼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대응책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죠?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쵸? 네. 이 그림이 나왔어요. 이거죠? 다시 확대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주다가 여기서부터 바닥 포인트가 높아져가는 라인이 잡힌 상태죠. 큰 그림에서 볼 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거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기억하세요. 이 그림 기억하세요. 현대제철. 여기다 그냥 내가 추가를 해드릴게요. 롯데케미칼. 자, 좀 당겨볼게요. 위에가 현대제철이고요. 아래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좀 당겨서 봐드릴게요. 굉장히 흡사하죠. 제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 포인트, 이렇게 위에 현대제철, 아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아드렸고, 그 다음 어떻게 간다고요? 두 종목 다 어떻게? 이렇게 평행하게 올려봤을 때 이 그림 나오는 거고, 여기 아래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 요 갭을 메우는 거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요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죠. 자, 위에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올라갔는데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도? 롯데케미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종목은 절대, 특히나 대형주는 급등한다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갈지자의 움직임 나올 겁니다. 버티시고 또 버티셔야 됩니다. 네.
수익을 내시려면, 현대제철로 수익을 내시려면 정말 연말까지 크게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수익 내실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사기는 살짝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그림을 크게 보니까 답은 나오죠. 조정 나오고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 포인트에 놀라시지만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대한과학? 보겠습니다. 대한과학을 제가 몰라요. 솔직히 진짜 몰라요. 다 보니까 시가총액이요 352억입니다. 제가 종목을 100%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거 잘 모릅니다. 352억의 시가총액이. 살펴봐 드릴게요. 아하, 이런 것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다행수가 없겠죠? 깨끗합니다. 아, 깨끗하네요. 하루 거래량도 뭐 만주, 2만주, 3만주? 뭐예요, 이거? 어? 뭐 하는 회사입니까? 몰라요. 진짜 몰라서 보겠습니다. 실험 장비 만드는 회사. 오케이. 자, 뭐 만드는지 알겠어요. 실적을 보죠. 뭐 실적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이네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12억, 계속 떨어지는 이상하게. 올해 현재까지 2억, 순이익도 계속 빠지네요. 이거 400 곱하기 4 때려도 단순 계산해도 빠지네요. 안 좋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렸지. 그쵸?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예상치 같은 거 있나요? 없어요. 공급 계약 체결권 보니까 이게 날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어딨어? 여기 있네요. 몇 년부터 몇 년?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짜리가 62억. 이거 돈도 안 되네. 자, 그러면 매수가가 얼마 하시라고요? 6천.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답답하네. 거의 7,000원대인데 이때 급등할 때 사신 거 뻔하잖아요, 지금. 예? 혼 좀 나셔야겠어요. 돈 버실 거예요? 돈 갖다 퍼 주실 거예요? 돈을 퍼 주시려고 지금 아예 그냥 이런 거 하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어떻게 저도 움직일지 몰라요. 이건 진짜 돈 내는 사람 여기서 끌어올리면 끝나요. 생각해 보세요. 1%가 얼마입니까? 1%가 3억 5천입니다. 그렇죠? 맞죠? 10% 하면은 대충 4% 15억. 대충 15억 생각해 봐요. 어느 한 집단에서 뭐 동아리라고 해보죠. 어느 한 이제 주식 동아리에서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 칩시다. 100명에서 1,000만 원씩 사봅시다. 얼마입니까? 10억. 10억. 종목이 움직인다고요. 그런 포인트지. 거기다가 누가 또 장난질로 올려봐.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뒤껏 좋은 거 알려주면 뭐해요. 사지도 않고. 이런 거 지금 와가지고 질문하시고 말이야.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돈 벌려면요. 시가총액은 2천억 아래 쳐다보지도 마세요. 2천억도 작아요, 사실. 조단위 좀 보죠, 조단위. 웬만하면 조단위. 아니면 5천억 이상. 웬만하면. 네. 아니면 100% 속사정을 알든가. 대한과학 다니시는 분이시면 제가 사과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적 흐름을 보고 가져가. 지금은 근데 더 이상 빠질 것도 없기 때문에 매도 사인은 안 드릴게요. 올라간다면 그때 매수가 부분까지 온다면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두산인프라코가 0097님 15,900원 보겠습니다. 15,900원이시면요. 요 포인트입니다. 네. 2013년 사셨는지 2012년에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가 제가 이것도 꺼낼 때마다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아시죠? 잘 아시죠? 여기서도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관심권에 안 둔 상태에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있는데 다시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전 최근에 수급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요게 좀 돌아와야 되거든요. 보험 이게 대한 그 흐름 자체가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오늘 수급은 좀 돌아왔네. 오늘도 파네요. 당분간은 상승 촉 분위기는 나오기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닥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분위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건설 경기 회복, 글로벌 건설 경기 회복입니다. 특히 밥캣이라는 회사가 잘 산 거 아시죠? 밥캣은 뭡니까? 소형 중장비, 작은 포크레인, 뭐 작은 크레인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작은 지게차.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의 특히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증대가 나오잖아요. 왜요? 이미 인프라 공사가 끝난 곳, 인프라 확대가 다 된 곳은 당연히 이제 건물을 다 질 때 대형 장비들이 웬만하면 없어요. 다 작은 장비들로 이렇게 보수 공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인기를 끄는 게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게 밥캣인데 실적 상승 형상 계속적으로 증가 가능성은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1년 기다리셨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6개월만 더 기다려보세요. 6개월만. 네, 6개월만 기다려보시면 분명히 한번 목표가까지 가지 않을까.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홀딩하시고 연말까지 한 번만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한국가스공사 9963님 57,100원 매도해도 될까요? 자, 혹시 이거 제 방송 보고 사셨나요? 제가 배당주 거론하면서 맨날 얘기했던 게 이때 얘기했어요. 제가 7월 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한국가스공사, 기업은행,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서 네, 우리 서울경제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그렇죠? 네. 기업은행을 13,000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즐거우셨죠?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SK텔레콤을 또 말씀을 드렸죠. 네. 다 잘 갔어요. 배당주들이. 자, 근데 가스공사가 약간 주춤하는 흐름이 좀 보여요, 오늘. 여기서 수익 실현해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오늘장 수급도 같이 체크해 볼게요. 외인이 팔고 나가고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옵니다. 최근의 수급에서 주체는 외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온 모습이었는데 서로 엇갈리니까 종목이 힘이 없는 거죠. 당연히 힘이 없는 겁니다. 현재창 열어봤을 때도 외인이 좀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시죠. 저 같으면은 정리 전부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랬듯이 이 친구가 힘을 받다가도 맨날 급등하다가도 좀 쉬어갔던 흐름들이 있어요.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나왔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가진 않을 거예요. 나왔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아르헨티나 디폴트 어떻게 되는지 결과 좀 보고 대응합시다. 그렇죠? 매도하시고요. 현금 확보하시고 아르헨티나 상황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종목을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산업 볼게요. 5313님 번호가 굉장히 낯이고요. 제가 이제 번호 노이로즈가 걸려요. 워낙에 번호가 많으니까 14,400원 20% 우리 볼게요. 오늘 뭐 사셨거나 뭐 어제 사셨거나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아니 그전에 매수하셨거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창 일어났어요. 보세요. 줄 3개 라인에서 여기가 이제 기간 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개인이 매수하는 거 제가 뭐라고요? 제일 싫어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개인 매수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안 된다 말씀드려요. 단합이 안 되는데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산업은 딱 그 꼴이에요. 오늘장 수급은 기간 매수가 잡혀요. 네. 자, 차트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요런 포인트가 이제 바닥 포인트로서 인식이 돼서 한번 상승을 줬던 구간이었고요. 맞죠? 그쵸? 자, 그 다음 새롭게 잡힌 라인 자체는 항상 빠르게 바뀔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요 포인트인데 좀 짧긴 하지만 기간 포인트가 오늘 잡히긴 했어요. 근데 많은 물량은 또 아니에요. 사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진짜 상승 포인트 자체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나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진짜 상승 포인트로 갈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아직 조금 약합니다. 여기 방금 그렸던 이 라인 자체는 좀 약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금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비중이 그래도 크지 않으시니까 크네요. 20%면. 자, 비중을 잘 잡아봤네요. 비중을 절반 줄이겠습니다. 비중을 10%만 가져가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비슷한 가격이죠. 현재가 부분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요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관심주를 갖고 나온 종목이 또 없어요. 대신에 오늘 제가 공개 방송하죠? 한 3시 10분 정도부터 할 건데요. 3시 5분 정도부터 할 것 같아요. 종목 준비했습니다. 공개 방송 오셔서 가져가세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제가 지수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하는 거 들어보시고 종목 받아가시고 또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또 상담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71포인트에서 약보합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41포인트로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